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60년 전에 이 다이빙이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다이빙의 거의 대부분은 비치 다이빙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좀 부자들은 트럭 같은 그 차에 탱크와 장비를 싣고 바닷가로 가서 이렇게 장비를 메고 걸어 들어가는 게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이빙을 한 30 몇 년 전에 처음에는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비치 다이빙이었습니다. 다이빙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이 보트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 비치 다이빙을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죠. 보트 다이빙 스페셜티라고 하는 다이빙 계속 교육의 일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마스터 다이버가 된다거나 할 때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스페셜티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보트 다이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그 보트 다이빙 공부를 하는 이야기보다는 이야기를 다이버 이야기 한 20%와 이 보트 다이빙을 진행해 주시는 그 배 주인님들, 다이브 리조트 운영자님들, 그분들에게 좀 소개도 시켜드리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릴 그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다 안전한 다이빙 보트의 운영이라고 붙였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이라고 했으면 다이버에게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선 그 보트 종류 몇 가지 하고요. 다이버나 혹은 보트 선장님, 운영자분이 그 성선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브리핑, 그 다음에 다이버들이 수중에서 다이빙하고 있을 때 보트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다이빙 끝나고 나서 배 위에 올라올 때, 그리고 다시 부두로 돌아올 때, 그 다음에 부두에 돌아와서 이 보트에서부터 이렇게 하선할 때도 사실은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이빙 보트는 저희들이 특히 이 한국에서 다이빙을 할 때 지금 절대 다수가 이 고무 보트로 하죠. 이 크기의 차이가 있어서 성선 인원의 차이는 있지만 이 공기를 불어넣는다 해서 인플레타블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가 하면 이 fiber reinforced, 이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그 FRP 보트요. 이것이 지금 점차 많아지고, 또 다이빙 리조트 하시는 분들이 점점 이 보트, 특히 FRP 보트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배의 크기에 따라서 혹은 배의 운영 정책에 따라서는 하루치기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날 동안 바다에 떠서 그 다이빙을 즐기는 그런 리버보드도 있습니다. 특히 그 하루치기 중에 보면 저희들이 괌 혹은 오키나와 이런 데 가보면, 푸켓도 마찬가지고요, 엄청 큰 배입니다. 리버보드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배인데, 거기에다가 손님을 50명, 많은 경우는 한 100명까지 싣고 가서 다양한 팀들이 그 배를 타고 다이빙 사이트로 가는데, 사실 여기서 물건도 많이 잊어먹고요. 저는 이거 엄청 싫어합니다. 우리 팀들끼리 하루치기를 하면 괜찮죠. 근데 이거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배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빙 보트 이야기를 하자면, 그 실린더를
두는 위치는 뭐 배에 따라서 그냥 잡으면 되는데 그 실린더를 둘 때의 높이를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이버들이 앉아서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를 위해서 뒤로 그러거나 혹은 걸어서 그 큰 그림으로 입수하거나 할 때 좀 용이하게 해둬야 됩니다. 이 실린더 위치가 낮으면 사실 저희들이 그 낮은 위치에서 앉아서 일었을 때 굳이 이게 다이빙 보트를 사용해야 되느냐고 할 만큼 고생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린더를 배가 파도를 쌓으면서 나아갈 때 이 고정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 실린더 두는 위치에 못지않게 다이버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좀 고려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이 FRP를 만약에 제가 처음으로 금형을 떠서 만든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나 이 FRP 다이빙 보트를 만드시는 회사 혹은 처음 이 보트를 계획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뭐 사람의 키에 따라서 뭐 이런 거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앉아서 장비를 메고 일었을 때 큰 부담이 없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선을 하는 것도 좀 다이빙 마치거나 뭐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면 이 보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투자를 리프트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다이버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제가 자주 가고 또 좋아하는 그런 리조트 운영하시는 분에게 심지어는 전화까지 해가지고 리프트 담배를 하나 꼭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물론 쉽진 않죠. 뭐 금전적인 문제, 그 다음에 보트를 그 정박해 두는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많은 배들이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벨리즈 쪽에서 리버보드를 뛰던 이 넥턴 파일럿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배가 있습니다. 이 넥턴 파일럿이 히트를 친 게 리버보드인데, 지금 여러분 그 위에 보는 그게 옆에서 본 넥턴 파일럿이고요. 그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 리프트에 다이버 4명을 태워서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리버보드였습니다. 이 배가 한번 타려면 엄청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배가 벨리즈에서도 사고가 나고 무슨 성선했던 직원이 뭐 실종이 되고 하는 이런 거를 겪으면서 이 회사가 거의 파산 상태에 접어들었었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요. 이게 그 보트, 리버보드 보트의 그 다이브 덱입니다. 그래서 그 실린더를 두는 위치와 다이버가 앉는 위치를 적절히 조정하고, 그 뒤에 보면 고무줄로 탱크를 고정해 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배들이 지금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충전용 케이블이죠. 뭐 리버보드는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리프트를 단 그런 배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기 그 탱크 2개를 사이드에 메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다이버 분이 보입니다. 이게 사실 그냥 올라오려면 참 힘들죠. 근데 상당히 고마운 장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플레터블에 다이버들이 쭉 앉아서 이제 장비를 메고 나가는데,
사실은 나갈 때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나갈 수 있지만 들어와 보면 들어올 때나 혹은 들어와서 나올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 배는 데이트립 배고요. 그 탱크를 뒤에 쭉 모아서 세워놓고 나중에 이제 쓰고 나서 바꾸는 뭐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배는 작지만 상당히 쓰기가 다이버들에게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큰 리버보드죠. 이름이 크리스탈이고요. 이것도 뭐 참 멋있네요. 성선할 때, 그리고 배후에서 여러분들 이 성선 전에 반드시 다이버들에게, 아무리 자주 오는 다이버라도 반드시 다이브 마스터가 브리핑을 해줘야 됩니다. 늘 오는 다이버들이 늘 가는 곳에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브리핑은, 이것은 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브리핑을 할 때요, 보트에 올라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설명하면서 다른 다이버들이 그 보트에 올라가는 어떤 모습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보트 다이빙에 익숙하구나, 아니면 내가 이분들을 데리고 다이빙 나가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감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이버들이 각자 본인이 어디 앉을 것인지, 그 다음 꼭 탱크 말고라도 다른 카메라 장비, 이런 것들을 어디다 둘 것인지를 미리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다 알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고 판단하셔서 이분들은 다이빙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구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 처음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배에 여러 팀이 타는 경우가 흔히 있죠. 그때는 팀별 어떤 위치를 정확히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분들이 성선하고 나서도 자기 자리에 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경우에 다이빙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나올 때 뿔뿔이 나오고, 올라와서 배후에 그냥 대충 위치를 잡고 있다 보면 사람이 다 나왔는지, 다 안전하게 출소를 했는지 이게 막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여유를 가지고 배려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브리핑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곳의 수심, 그 다음에 다이빙 시간, 지금 우리 동해안 가면 워낙 물이 차고 수심이 그렇게 얕은 데보다는 조금 깊게 타다 보면 다이빙 시간이 10분, 15분, 20분 상승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홍해에 다이빙을 갔더니 이 친구들은 오늘 최대 다이빙 시간 60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요. 필리핀 가면 대부분이 45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는 다이브 마스터들은 실제 다이브 마스터 교육을 안 받은 친구가 거의 대부분이고, 걔들한테 수심 20m에서 무광호 한 개가 몇 분이냐 물으면 다 45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브리핑을 할 때 오늘 다이빙은 45분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 브리핑에 포함되어야 될 게 그 아래쪽에 있는 흥미로운 볼거리와 주의사항이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많은 곳에 이상한 그물 같은 거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철망 구조 이런 데 들어갈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것이 브리핑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는 법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중앙 지점 쪽으로 가져갈 거예요. 떨어지게 되면 18m에서 20m 나옵니다. 바닥이 위에서. 강릉에 계시는 속초 스쿠버 다이버의 김경혁 트레이너님께서 열심히 브리핑을 하고 계십니다. 다이빙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배에 다이빙 깃발은 반드시 꼽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나가는 어민들, 어선들이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실제 아직 한국에서는 법제화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어떤 법적인 조항이 들어가고, 그것이 또 어민들에게 홍보가 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보트 엔진을 끌 것인지 아니면 켜고 있어야 될 것인지, 뭐 상황에 따라서 지금 그 배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엔진이 어떤 엔진실 안에 철망 같은 걸로 프로텍트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를 계속 켜고 있는 것도 만약에 초보 다이버들이 상승하다가 다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배려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에는 혹시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속에 있는 다이버들을 리콜이라고 합니다. 재소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브리핑에 포함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만약에 띠띠띠띠 이 소리를 들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상승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왜냐? 수면에서 어떤 위급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열 몇 명의 다이버가 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5분도 안 돼서 어떤 다이버가 사고를 만나서 수면에 널브러졌다면, 지금 물 밑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 두고 다이버를 옮기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나중에 올라와 보면 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 났을 때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리콜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상황에서 이 리콜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한번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이빙을 진행하는 거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트 다이빙 운영 중에 하나가 됩니다. 팀별로 그 분리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한 배에 서너 팀이 탔는데, 첫 조는 수심 30m에서 20분, 둘째 조는 저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20m에서 30. 이게 이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위급 상황 때, 우리가 수면에 올라왔을 때 정말 난감해집니다. 만약에 그날 조류라도 심하고 이런 뭐 경우라면 나중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 있고, 또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보트는 여기저기 떨어뜨리고 여기저기서 픽업하는 그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그 배 탔던 모든 분들은 같은 지점에서 다이빙하고 같은 시간이 되면 같이 올라와 주시는 것이 보트 운영의 안전성을 더욱더 보태주는 일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국 나가서 리버보드를 탔는데 그 배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버에게 송신기를 부착시키고 물 밑에서 그 다이버가 돌아다니는 것을 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GPS를 쓴다고 하는데요. 사실 만약에 물속에서 어떤 다이버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이거 분명히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겠죠. 물론 뭐 사진 찍는 사람들 중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 장비를 만약에 누군가가 먼저 도입해서 사용한다 이러면 아마 거기는 굉장히 다이버들의 안전을 도모해주는, 걱정해주는 그런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렇게 무식하게 비싼 장비는 아닙니다. 보통 기계 하나가 10명의 다이버까지 송신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놈은요, 뭐 비슷한 건데 다이버의 어떤 상태까지를 파악을 해서 그 배에다가 전송을 해줍니다. 뭐 심지어는 뭐 다이버의 맥박수까지 한다는,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치 판정하는 그 기계는 쓴다면 꼭 보트가 아니어도 다이빙 강사분이 본인이 가이드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펀다이버들에게 이것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장비입니다. 이것은 다이브 트래킹이라고 해서 이것에 해당되는 송신기를 이렇게 차고 다니보면 물속에서 내 궤적이 그 배후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다이빙 끝났습니다.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는 물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이버들이 반드시 SMB를 소지를 해야 됩니다. 쏘는 것은 버디 팀 중에 하나 혹은 같이 있다면 팀 중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류 혹은 사진 찍다가 보면 버디하고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SMB 없이 상승해야 되는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보트 다이빙을 하는 곳에 어민들이 같이 다니면 이것은 어민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SMB가 있으면 저것이 다이빙 장비라는 것을 아는 어민들은 피해서 갈 겁니다. SMB를 지참하지 않은 다이버는 다이빙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선할 때 다이버들이 일단 수면으로 상승했습니다. 올라오는 것은 물론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에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이버가 아주 곤궁에 처해 있다면 그 다이버부터 먼저 올려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선한 다이버에게는 저쪽에 가서 위치하십시오, 이쪽에 앉으십시오 라고 본인의 위치를 지정해 주어야지 다음 올라오는 다이버들이 편하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어디 둘 것인지, 메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풀어서 어디 위치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고요. 보트 다이빙을 할 때 만약에 냉장고 같은 곳에 아주 뜨거운 물을 담고 이게 뜨끈뜨끈한 물수건을 가지고 준비해 놨다가 올라오는 다이버들에게 하나씩 주면 이거 어마어마한 서비스가 될 겁니다. 간식이요. 다이빙하고 나면 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콜릿 하나, 사탕 하나, 이게 얼마나 큰 서비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실 물은 지금 준비 안 하는 곳이 거의 없죠. 다이빙 보트 위에는 물이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면 막 널브러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다이빙과 탈수는 어마어마한 적입니다. 자, 이제 항구로 돌아옵니다. 사실은 먼 곳까지 다이빙을 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가깝더라도 다이버들은 반드시 편하게 앉아서 오도록 해야 됩니다. 서 있는 다이버들에게 앉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갑자기 파도에 이게 쿵 하는 순간 이거 아주 곤란한 경우를 겪게 됩니다. 파도가 심할 때는 장비를 벗고 편하게 앉으라고 가이드 해줘야 됩니다. 장비를 메고 심한 파도에 한번 배가 떴다가 가라앉는데 척추를 다친 다이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이버들은 가급적이면 난간 같은 것을 잡고 본인의 몸을 고정해야 되고 보트가 나가는 방향으로 주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더 조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속도도 너무 빨리 달려서 다음 다이빙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속도를 유지해 주셔야지 다이버들이 더 안전합니다. 배에서 하선할 때요, 이 다이빙은 처음 배에 올라탈 때보다 배에서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합니다. 그 배 탈 때는 사실 장비 다 메고 타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합니다. 근데 다이빙 마치고 나면 몸이 피곤하고요, 이 상태에서 어디든지 내릴 때 다리에 힘 풀리면 넘어집니다. 그 다음 제가 직접 목격한 어떤 그런 경우는 그것도 무슨 정형외과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인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문섬에서 배에서 내리다가 떨어지면서 이 전개의 뼈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선할 때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서로 도움을 주면서 안전하게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선할 때 내 스쿠버 탱크가 내 뒤에 하선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다이버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배에서 내려서 탱크를 푸는 곳에 우리가 위치를 할 때까지 조심조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안전한 다이빙 보트 운영이라고 붙이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 번 더 리프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지역에 다이빙 샵이 한 4개, 5개 이렇게 있는 경우에 리프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사업상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군데서 그걸 운영하면 다른 곳에서도 운영을 하게 되는, 그래서 다이버들은 더 편하고 또한 다이빙 보트를 운영하시는 분은 다이버들의 안전을 더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트 다이빙의 운영자로서 혹은 다이버들이 보트 다이빙을 하는 사용자로서 서로 적절한 도움을 주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빙 보트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적어도 지금 현재는 이 다이빙 보트의 사용자입니다. 이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런 면까지 제가 언급을 할 수 없었던 점은 사과드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